여러분들께 좀 안내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30분씩 4번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각 30분은 이제 제가 먼저 2차 인플레 파동 오는가 라는 주제로 10분 발제하고 20분 토론. 그리고 이어서 이광수 대표님께서 부동산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시나리오를 가지고 10분 발제 또 20분 토론. 세 번째로는 총선 이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박종호 교수님께서 10분 발제 또 20분 토론. 마지막으로 한문두 교수님께서 총선 이후의 시나리오, 부동산 시나리오를 주제로 10분 발제, 20분 토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첫 번째 화면처럼 2차 인플레라는 거대한 웨이브, 파도가 밀어닥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마조마한데요. 사실 2차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까라는 걱정을 미국에서는 이제 범피 로드라는 표현을 쓰고 범용화된 표현으로는 스티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구나, 끈적끈적하게 잘 안 잡히는구나 이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파월도 물가가 잘 안 떨어집니다. 물가가 떨어져야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텐데 물가가 예상밖에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국면, 역시 파월도 좀 굉장히 당황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물가가 잡힐까? 여러분께 좀 죄송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물가는 원래 안 잡힙니다. 물가는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는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가설을 세운 게 IMF 외환위기 때나 팬데믹 경제위기 때 그 정도는 물가가 전년보다 떨어져 있을 거라고 가설을 세우고 이 그래프를 그렸지만 그 어떤 해를 막론하고 물가 데이터를 추계한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상 물가가 전년도보다 떨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해서 2%대로 떨어져 주느냐, 그게 물가 잡힌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서민이 체감하는 그 물가는 물건 가격이지만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는 물건 가격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했는데 23년 중반까지 약 6월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23년 6월 이후로는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최근 들어서 3.1, 3.2, 3.5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 속에서 물가가 잘 안 잡히는구나, 스티키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 물가가 잘 안 잡히는 현상은 왜 있을까? 이론적으로도 말씀 먼저 드릴게요.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가격이 다 오르죠. 그러면 당연히 임금 좀 올려달라고 요청이 강해지죠. 그러면 임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그게 또 반영된 가격이 형성돼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스파이럴,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이 한번 진입하면 쉽게 인플레이션 잡히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22년 파랑색, 23년 빨강색, 그리고 올해 24년 연두색으로 제가 표현했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의 개념은 전년 동월 대비 등락률이니까 22년에는 지붕처럼 올라갔죠. 23년에는 지붕을 거꾸로 한 U자형으로 움직이죠. 다소.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없다라고 전제했을 때 통계적으로 봐도 기저효과에 따른 전년 동월과 비교한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24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통계적으로도 안 잡힌 채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3년에는 22년 고공행진했던 그 물가랑 비교하니 물가가 빨리 잡히는 듯 했지만 24년에는 나름 23년 잡혀갔던 그 물가에 비교하니 잘 안 잡힐 것이다. 통계적으로 봐도 스티키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 2차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그 배경부터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견조한 경기 흐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3년에 3분기 5.5, 4분기 3.4, 그리고 지금 현재 24년 1분기 추정치가 2.5%,
5.5%까지 금리 인상한 나라 맞나 할 만큼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합니다. 견조합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그만큼 가계가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특히 미국의 물가 흐름이 왜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가를 볼 때 물가를 해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가 상승률이 추계할 때 우리가 소비하는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을 가중평균한 게 물가 상승률인데 그걸 해부해 보면 일부가 식료품, 일부가 에너지, 그리고 나머지가 근원 물가인 거예요. 근데 근원 물가 중에서도 근원 상품을 제외한 그런 서비스 물가가 보시는 것처럼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료품 물가는 나름 잡혔고 에너지 물가가 나름 잡혔는데 에너지 물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걱정이 한 가지 있죠. 그리고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잘 안 떨어집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나름 4% 위에서 높게 유지돼요. 고용시장이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도 잘 안 떨어집니다. 결국 미국의 견조한 경기 흐름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 2차 인플레이션 올 것인가 라는 그런 거대한 질문이 등장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또 한 가지가 불안한 국제 유가의 흐름입니다. 재밌는 것이 계속 물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는데 23년 7월은 22년 7월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22년 7월에 국제 유가가 120달러였어요. 근데 23년 7월은 지금 67달러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마이너스 기여도인 거예요. 그랬으니까 물가가 빨리 잡힌 겁니다. 근데 24년 상반기 중에는 23년 상반기와 비교하니까 국제 유가가 이제 오름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렸었던 이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마이너스였는데 23년 내내 근데 24년 4월부터는 플러스 기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마저도 물가가 안 잡히게 만드는 요인으로 또 작용할 겁니다. 그 불안한 국제 유가 흐름을 저는 항상 전망할 때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전망치를 준용하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경제전망 기구들이 EIA 전망치를 전제로 깔고 전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분기 국제유가보다 2분기보다도 3분기가 당분간 WTI든 브렌트유든 다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제유가 상승 흐름이 야기돼서 특히 중동방 불안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이렇게 전개된다 그런다면 국제유가가 다시 90달러, 100달러 이렇게 인접하면 2차 인플레이션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에요. 또 세 번째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중국 디플레이션이 완화되는 현상이에요. 굉장히 재밌게도 23년 한 해 내내 중국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지난 일이죠, 일. 어제 그저께 중국 물가가 발표됐는데 0.7, 0.1%로 플러스로 전환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중국 물가가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 중국 디플레이션 현상이 세계 물가의 하향 안정화를 가져왔는데 중국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특히 중국 경기가 부양되면서 그러면 더 많은 변수가 등장한다. 2차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겁니다. 또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만한 우리가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변수들이 또 등장합니다. 볼티모어 교량이 붕괴돼요. 근데 미국으로 향하는 자동차 수입액의 15%가 볼티모어 항구를 지나요. 그러면 이 항구를 지나지 못한다면 더 많은 물류비를 지급해야 된다든가 혹은 공급망 차질을 우려가 있어요. 물류비 상승 요인이 됩니다. 또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중동 전쟁이 어떻게 확전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보시는 것처럼 STEO라는 포캐스트 이렇게 하늘색처럼 전개될 것으로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바라보고 있지만 중동 전쟁이 어떻게 확전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단으로 가는 녹색처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만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인데요. 아까 지정학적 불안 얘기했지만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도 세계 무역량의 12%가 통과하는데 전쟁으로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합니다.
그럼 물류비가 가중되죠. 대륙을 통과했던 이 배들이 선적했던 배들이 이제 대륙을 우회해야 돼요. 물류비가 가중되고 공급망 차질을 가져오죠. 공급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얘기를 했는데 기후변화는 곡물 가격을 급등시켜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이상기후를 만들어요. 가뭄, 폭우, 자연재해, 뭐 메뚜기 때 재앙, 뭐 이런 것들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곡물 가격도 급등시킵니다. 근데 재밌게도 한 가지 재밌는 물류비에도 기여를 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파나마 운하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나마 운하를 가보시면요. 여기가 협곡을 지나는 곳이어서 굉장히 재밌게도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수심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대형 화물선이 여기를 통과하지 못해요. 우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해서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변수들이 많아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소비 진작책으로 2구 환신을 발표했어요. 2구 환신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보조금을 준다든가 규제를 적용한다든가 빨리 자동차를 교체할 경우 뭐 보조금을 더 추가적으로 준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인데 자동차 과거에 2구 환신했을 때 판매량이 급등했었던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가전제품에 대해서 2구 환신 정책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가전제품 판매가 급등했었던 걸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중국의 수요를 촉발하고 중국 경기 부양을 일시적으로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완화시켜서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변수가 됩니다. 결국 한국은 어떨까? 한국 물가는 어떻게 될까? 한국 물가도 23년 7월까지는 2%대로 내려왔는데 다시 3%대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4월 달에 국제유가 급등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변수들, 더군다나 한 가지는 환율이죠. 환율이 치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를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대략 한 3개월 후에 격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물가 안정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총선 전까지 전기세 인상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미뤄왔었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채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세수 부족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도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차 인플레이션으로 전개될까 아니면 그냥 세수 부족으로 갈까 둘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으로서는 2차 인플레이션 국내적인 요소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야기됩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2.9, 하반기 2.3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근원물가 같은 경우도 상반기 2.4, 하반기 2.0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전망 자체가 뒤틀린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 기조를 무시하고 우리 한국 내만 살펴봤을 때도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더 점점 멀어지는 국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제를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발제를 했는데 뭐 질문도 좋고 뭐 아니면 이견도 좋고 뭐 공감의 표현도 좋고 한 분 한 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 뭐 질문과 함께 네. 좀 교수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요. 네네. 엊그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네. 기준금리, 어쨌든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하고 얘기한 게 예. 미국의 금리 수준도 중요하지만 네. 한국의 물가를 더 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 환율이 또 상승했다고 봐요. 네. 그 말 하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독자적으로 어떤 금리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전 미국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도 우리가 경기 위축되면 나 금리 내릴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환율이 폭등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은 조금 더 느슨한 걸 봤거든요. 네. 미국하고 좀 느슨한 걸 봤는데 네. 이렇게 2차 인플레이션이 오면 더 미국과 더 근접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을 더 봐야 되고 예. 한국의 그 기준금리 정책이 네. 통화 정책 자체가 예. 그래서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두 가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책임 있는 자들의 한마디 한마디 언론 앞에서 하는 표현들은
소위 구두 개입의 형태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생각하시다시피 네. 그러니까 구두 개입 혹은 미세 조정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마침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네. 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지금 금리 동결만 생각해 보면 10회 연속입니다. 네네. 10회 연속 계속 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 왔고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진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환율이 급등했던 거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 외에 네. 또 한 가지 변수, 지금 바로 지정학적 불안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얘기되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유리하겠다라는 의사결정 때문에 달러 매수로 집중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달러 현상이 항상 러우 전쟁이 터지거나 뭐 아니면 팬데믹 선언하거나 뭐 이런 공포감이 조성되는 국면에는 공포감을 해칭하기 위해서 달러 선호 현상이 야기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런 국면에 적절한 발언이었나 하는 생각은 우려감은 들어요. 네. 그래서 환율이 더 치솟으면 우리나라 물가 더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물가가 더 급등하고 그러니까요.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영어식 표현이지만 higher for longer,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물가를 잡아야 될 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 고물가를 못 잡은 상황이 됐고 그러면 2차 인플레까지 온다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또 다른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어요. 그런 뭐 환율 급등이나 물가 급등이나 국제유가 급등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통화정책이 결론적으로 보면 참 물가 잡을 때 더 적극적으로 물가 잡았어야 되는데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제 평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문도 교수님도. 네. 저요? 저는 이렇게 고환율이 계속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정학적으로 점점 더 불안해지는 나라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동의 일부 국가들, 남미의 일부 국가들도 지금 정세도 불안해지고 있는 국가도 많고 아직 수습 안 되는 국가도 많은 상황에서 점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국가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보인다. 결국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물가 잡겠다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이거는 달러의 강세가 당분간 더 유지되는데 지금도 달러 보기가 하늘에 뭐 별 따기처럼 어려워서 자국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문제되는 국가가 너무 많은데 네. 그런데 그런 국가들의 더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라는 것은 결국 국가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지금 크게 저는 우려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정세 불안을 네.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들이 더 경제적으로 힘들 테니까. 왜?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강달러를 유지하는 게 일종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외국에 수출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반대 국가는 계속 물가가 더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런 지정학적 우려도 좀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혹시 뭐 공감이든 반론이든 저는 이제 질문이든. 우리 박 교수님보다 경제를 해박하지 않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쓴 게 뭐 역사에도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공식적으로 이거를 뭐 물가지수라든지 CPI 이런 걸 막 대입하면서 그 안에 어떤 항목들도 변수가 많았잖아요. 또 의장이나 역사적 그런 여건들 때문에 중간중간에 막 구조 항목도 좀 바꾸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 비하인드 그 물가라는 게 이제 일부에서 자산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과연 지금 적정하게 물가지수에 반영이 되는지도 나라마다 다 다르죠. 네. 특히 대한민국이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물가는 사실상 미국과 같은 레벨로 구조 항목을 넣으면 사실 더 높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걸 지적이 감안하면
그 얘기는 물가 상승의 압력이 더 세다는 얘기거든, 사실 비하인드로. 네. 그러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하는 총재께서. 네. 모르지 않을 텐데 못 올리는 이유는 또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좀 알잖아요. 네. 부채가 좀 과다하다 보니까 이게 물가를 잡으려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자니 뭐 부동산 PF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약간 비쳐요. 제가 볼 때 하는 총재께서. 네. 그러니까 말씀이 중간중간에 바뀌는 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호주, 캐나다랑 우리가 약간 비슷하다. 추세가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 막 호주, 캐나다가 올리기 직전에 걔네가 지금 4.5까지 갔잖아요. 네. 3.5일 때 비슷하게 맞춰갔다가 다른 나라 유럽 올릴 때는 가만히 있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 워딩을 우리는 호주, 캐나다랑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나 금리 통화 정책의 패턴이 좀 비슷한 커플링 현상이 있다. 그랬는데 호주, 캐나다 막 올릴 때 또 딴청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계속 피해가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의 기본이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잡고 잡혀서 경제가 좀 부담이 되는 순간에는 다시 인하해서 좀 경제를 살리고 단순한 사이클을 원칙에만 그냥 지켰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불안한 애매한 불안감이 없을 텐데 그 포션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변명할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느끼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환율이 폭등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건 다 알고 그러면 해외에서 볼 때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더듬어 볼 게 작년 재작년에 IMF, OECD, 뭐 이코노미스트 작년 7월에 또 뉴욕타임즈에서 보고서까지 만들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다른 나라도 우리를.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분명히 외환 당국이나 다 모니터링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멘트는 없고 계속 우리 안에 것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뭐 튼튼하다, 뭐하다, 잘 넘어갈 거다. 정부하고 호흡을 맞춰서 풀어간다. 뭐 우리 펀더멘탈 좀 이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실제로 이쪽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준비하면서 투트랙으로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라 그럴까요? 방향성을 순간적으로 잃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또 정부하고 또 화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의 어떤 지금 정책 안전성 이게 또 약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약간 그 부분을 해외에서는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총선 딱 끝나자마자 지금 이 현상이 딱 일어났잖아요. 이틀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주주배당 금액을 비교했을 때 예전에 매년 4월이면 환율이 오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지금처럼 급하게 안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른 뭐 비하인드 리스크들을 해외에서 보고 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네. 한국에는 지금 펀더멘탈이 약하다고 보고 있는지 그렇다면 당연히 환율이 진정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는 시각들을 좀 여쭤보시고 우리 경제학자 교수님들한테 해외에서는 우리를 어느 수준으로 보고 있고 과연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보다는 좀 잘 아시니까 네. 좀 설명을 주시면 지금 하는 애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성을 줘서 좀 답을 찾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볼게요. 네. 뭐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론이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ADB에서 또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예. 아시아개발은행. 그래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 현상을 이제 써놓은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보다는 올려잡았어요. 그게 높은 성장률은 아니에요. 2.2, 2.3% 성장률이 이게 모든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들이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23년 경제가 1.4%로 정말 GDP 규모의 증가 속도가 가장 그 위기 몇 번을 제외하면 제일 낮았던 데거든요. 그때랑 비교하니까 그때랑 비교해서 2.12% GDP 규모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랑 비교하면 굉장히 더딘 회복 국면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종전에 보았던 거는 2.2였는데 이번에 본 건 2.3이다. 요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뭐 대동소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3%로 수정 전망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재고 완화되고 수출이 회복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온전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경기 펀더멘탈하고 좀 다른 거죠. 다른 기조인 거죠. 그런 것들이 GDP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외신이나 아니면 국제 기구들이 한국 경제를 평가할 때 그런 수출 경기 혹은 이제 반도체 그밖에 뭐 빅테크 영역에서의 그런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나름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경기 진작이 나타나는데 내수가 이렇게 회복되거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전혀 않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고 뭐 저성장이고 불안의 요소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엔고에 있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일종의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일종의 그 원화가 그러니까 평가절하된 상황. 그러니까 원화가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 우리한테 나쁜 거냐?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출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환율 높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 해서 걱정을 하지만 네. 반대편에서 우리나라가 수출국인데 네. 그럼 수출 잘 되고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고환율 체제가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의견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 모두가 웃는 게 아니고, 모두가 웃는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환율도 올라갈 때 모두가 웃는 게 아니고, 모두가 웃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집값도 집값이 올라가면 모두가 웃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환율도 역시 수입 기업하고 수출 기업하고 갈리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24년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네. 22, 23, 24년 경제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경기의 핵심적인 변수는 물가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잡는다는 면에서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경기 부양일 때는 수출 경기가 좋을 때가 좋은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 잡는 게 우선인데 강달러가 야기되면 수입 물가 올라가고 강달러가 야기될 때 통상 이렇게 국제 유가도 같이 올라가 주니까 그러면 국제 유가도 오르는데 강달러까지 야기되니까 더 많은 돈을 더 비싼 국제 유가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밖에 각종 원자재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잡는 게 우선인 이런 경기 국면에 강달러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더 많다.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한국 경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경제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뭐 주신 질문들에 저도 답변 네. 드리고 저도 이제 김광석 교수님께 여쭤보면 일단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그 우리로 따지면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지표만 가지고 금리 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표라는 게 물가, 그다음에 경기 관련한 여러 지표들이 있겠죠. 맞죠.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실업률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지표가 지금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좀 전에 생각이 났는데 마침 한문도 교수님 뵈니까 딱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또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부동산 딱 생각나다가 생각난 게 세종시 발전 계획을 어느 외부 그냥 민간 연구소에서 들고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세종시 자문위원이어서 심사를 하러 갔어요. 그 보고서 잘 써왔는지 보러. 딱 갔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이렇게 진단할 때 여러 가지 그 사회구조적인 거 넣어놓잖아요. 평균 연령은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쭉 적어온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예, 지역에 대한 현안으로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고 뭐 해오는데 제가 웬만하면 까칠하게 안 구는데 민간 연구소들은 사실 정중하지만 까칠하게 정확히 알려줘야 그 다음에 또 그걸 알아가지고 또 잘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잠시만요. 그 발표를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저거부터 얘기를 하나 하자. 뭐 딱 끊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세종시 거주자의 평균 연령 뭐 이런 것들을 쭉 가져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세종시는 그렇게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뭐 광주나 부산이나 다른 데 많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세종시는 그러면 안 되는 게 이유가 세종시라고 분류되어 있는 게 행정도시로 새로 생긴 신시가지랑 조치원으로 나눠지는데 자 신시가지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직감적으로 다 알잖아요. 3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조치원 쪽에 있는 구시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60이 넘죠. 그럼 양쪽을 가지고 평균 잡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40대 중반이 되는 거죠. 그렇네. 실제 있지도 않은 사람들의 평균치를 들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경기 지표가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미국에서 잘 나가는 군집의 인더스트리, 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라든가 이런 데는 너무나도 호황이에요. 그런데 저 밑에 전통산업 부분이라든가 서비스 업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로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지역은 너무나도 불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썸해버려서 경기 지표로, 그 다음에 물가 지표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버리면 지표상에서만 보고 예전에는 다 평균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래, 이렇게 갑시다 하는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게 지난번 연준회의 때도 연준 위원이 진짜 5대5로 싹 나눠줬어요. 네. 지금 금리를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스케줄대로 언제부터 낮추기 시작해야 된다. 올해 3번은 낮춰야 된다 하는 게 있고, 아니다. 지금 상황이 경기가 너무 꺼져가고 있고 바닥 민심이나 바닥에서 느끼고 있는 물가 상승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물가를 더 잡기 위해서 올해는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거나 뭐 이런 보스턴 연준이랑 뭐 그렇죠. 그 미니어폴리스 연준위원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게 지표가 아니라 현장을 보니까 양극단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하는 그의 연준위원들도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수출을 하거나 반도체나 이런 데는 잘 나가죠. 그런데 우리 내수에 우리 쪽에 가까운 건설 부동산 쪽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럼 이거 어느 장단에 내가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여쭤보신 건데 기업들은 제일 중요한 게 변동성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환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기업들은 다 특정 밴드에서 환율이 너무 그 이상으로 안 올라가고 그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우리는 당초 기대했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 계약서가 그렇게 꾸려져 있거나 계약은 안 되더라도 금융상품을 통해서 그걸 해칭을 다 해놓잖아요. 그래서 환율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단기간에 그 밴드 안에서 위든 아래든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그 밴드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위든 아래든. 근데 기업들이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제일 걱정하는 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 존이 바뀐 거냐. 1,300원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금융상품이라든가 계약을 할 때 내가 해외에서 원자재는 얼마에 사와서 어떤 환율에, 그리고 팔 때도 환율이 적용되는데 얼마에 팔 텐데, 그거 산식을 계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인데, 근데 적정 환율이 이게 만약에 바뀐 것 같은 시그널이라면 우리 IMF 외환위기 뒤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또 2년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서 또 쓰고 또 써야 되는데 이걸 어느 또 그 레인지에 맞춰야 되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다. 자, 그래서 김광석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런 지금 변화들이 목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연준위원들이 연초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를 바꿀까요? 올해는 그러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요. 기조가 바뀌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바뀌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이제 금리를 뭐 기존 FOMC 회의 때는 점도표상에서 3차례 인하라고 가정을 했었고요. 그 3차례 인하의 시나리오는 제가 보기에는 뭐 7월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고, 그리고 9월에 한번 그 상황을 본 다음에 11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이런 어떤 시나리오로 금리 인하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정해 본다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당시 FOMC 회의 때, 그때는 이제 보시면 3월 FOMC 때죠. 그때 점도표상에서는 그랬지만 지금 4월 중순쯤에 온 상황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더 등장했고, 국제 유가가 또 오르고,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해서 또 물가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이 9월 정도로 미뤄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3차례고 어쩌면 6, 7월에 무게 중심을 뒀다면 시작 시점을, 지금 상황에서는 2번으로 줄이고 9월 최초의 금리 인하를 9월로 가정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어진 30분이 벌써 지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의견을 좀 드린다면, 일단은 국제 유가 오르고요. 또 환율도 같이 고환율 체제로 오랫동안 머무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입 물가가 또 오르게 되고, 그러면
아마도 5월달, 6월달 물가에 이 국제유가 상승분이 작용될 겁니다. 강달러와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가는 것, 그게 깨질 수 있다. 그것이 어쩌면 2차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도 또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도 바뀔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만의 변수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수 부족, 세수 결손 문제. 세수 결손인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이 지금 부족해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지속할 수 있을까? 전기세 인상을 쉬어갔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근데 전기세 인상, 공공요금 인상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우리나라 경제 내적으로 봤을 때 미뤄왔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수 결손이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2차 인플레를 받아들일 거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국면 속에서 2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될 것이고, 22년부터 24년까지의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는 물가다. 물가가 결국 금리를 결정짓고 나머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여러분 꼭 지켜보시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시면 좋겠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2차 인플레나 higher for longer라는 관점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더 오래 지속된다 그런다면 부동산 시장의 반등도 당연히 지연될 수 있다. 반등된다 하더라도 그 반등의 시점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라고 써주는지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마라톤 세미나. 마라톤 세미나. 네. 네. 무슨 얘기 해줄 건지 저요? 저한테 네, 물어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끝나기 너무 전에. 글자, 자, 네, 글씨가 해서. 자, 우리가 조만간 또 마라톤 세미나에 제 네. 3차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1차에 이어서 2차 때 2배 이상이 오셨었고, 네. 3차는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이번에 네.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언제 하냐 물어보신 분도 많은데, 네. 김광석 교수님에 대해서 제일 요즘 그 수요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시 변수가 너무 많아요. 불확실하니까. 너무 불안해요. 예. 네. 뭘 해주실 건지 말 좀 해주세요. 네, 저희 PD님이 굉장히 애써서 공들여서 이 네.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는데 포스터 한번 제가 올려드려도 될까요? 예. 포스터 좀 띄워놓고 말씀드리면 우리 4명이 함께하는 이 마라톤 세미나 3차 마라톤 세미나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마라톤 할 겁니다. 5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역시 저는 소위 거시경제 변수, 이 흔들리고 있는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서 명확히 진단해 드리고, 이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PD님. 예. 거시경제 변수 진단해 드리고, 그리고 물가, 금리, 시장, 특히 이제 부동산 세미나라고 본다면 물가, 금리, 시장의 연동성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이때쯤 시점이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총선 이후 그 내부에서 공공 그 임금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진도가 나갈 테니까 말씀 주실 수 있겠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5월 초 정도가 되면 네. 그 다음 분기 전기요금 인상분 뭐 이런 것들도 발표가 될 거고, 그리고 4, 5월 동안의 국제유가나 환율 흐름 이런 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예.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진단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의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박수로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러니까 투자를 얘기하죠.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근데 저희가 투자는 미래에 합니다. 현재나 과거에 하는 투자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미래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재예요. 그래서 현재가 변해서 미래가 되는 거지, 현재와 전혀 동떨어진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때는 현재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4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자는 거죠. 네. 그 안에서 사실 저희가 전망의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요즘 많이 신문에서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시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닥 찍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한다. 그 근거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표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주간 변동률이에요.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고 주간으로 저걸 발표한 나라는 없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발표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서울이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최근에 목요일 날 발표한 지수에 의하면 서울이 4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플러스로 전환됐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뭐 그리고 경기도 한 주 그렇고 인천도 2주간 저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부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일단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걸 그래프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변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3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찍히다가 이제 하락폭은 줄었는데 그러다가 지난해 뭐 예를 들어서 5월, 6월부터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이제 변화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자산 가격은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채권이든 계속 하락한 것도 없고요. 계속 오르는 것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일시적으로 저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약간 꼬리를 이제 들었다. 네. 저게 바닥을 찍은 거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여기서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자산시장, 특히 투자로 보는 자산시장에서는 바닥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 오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네. 자꾸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바닥이네. 더 안 떨어질 것 같아서 사면 안 돼요. 그건 바닥이 아니에요. 오르는 걸 사야 돼요. 예.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바닥이라는 얘기를 자산시장에서 논할 때는 그 이후로부터 오를 거냐가 관심이에요.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러면은 지금 저 그래프가 바닥을 찍고 계속 오를 거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를 거냐를 측면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실제로 최근에 거래가 오르고 있느냐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3월에 서울 아파트가 1353건이 유의미하게 비교 가능한 현재 수준에서 비교 가능한 매매 건수가 일어났는데요. 이걸 전수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아직도 50% 정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 산정 방식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실제로 거래되는 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봤더니 이게 구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직도 하락 비율이 높은 구가 훨씬 많죠. 그리고 상승 비율이 높은 구가 뭐 나타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걸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게 연수별로 어떤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준공일 이후로 저 구분한 건데요. 어떤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아직도 하락하고 있고, 어떤 아파트가 최근에 좀 반등했느냐 보면, 잘 보시면, 신축 아파트의 상승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소비자들이,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신축을 사면서 일부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반면에 10년에서 19년, 그리고 30년 이상은 하락 비율이 훨씬 큰 거죠. 네. 뭐 그런 일단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를 좀 명확하게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요. 가격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 가격을 보니까 아직도 하락 비중이 높다라는 거 첫 번째고, 그럼 이제 가격도 보지만 거래량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3월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뉴스가 계속 나올 건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24년 3월에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되게 유의미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만약 저게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2024년 3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왜 증가했는지를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걸 파악해 봤더니 제가 일단 또 금액대별로 구분해 봤습니다. 근데 어느 아파트가 많이 거래되고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7억 원에서 11억 원대의 아파트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그 가격 흐름하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가격도 신축 아파트가 좀 증가했죠. 그리고 또 상승했죠. 네. 가격이.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7억 원에서 11억 원대의 거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걸 같이 이따 설명드릴게요. 현황만 일단 쭉 보시죠. 또 하나 뭐냐면
구별로 저희가 거래가 어디가 많이 됐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잘 보시면 구로구의 구로동, 강서구의 가양동, 동대문구의 답심리동, 강북구의 미아동이 3월에 거래가 많이 돼요. 근데 저 지역의 공통점을 봤더니 아까하고 이제 오버랩 되는 겁니다. 강북구의 미아동, 강서구의 가양동 이런 지역이 5억 원에서 9억 원대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래서 이 거래된 아파트들이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잘 보시면 매매 가격이 하락해서 거래된 비중이 67%에 달합니다. 자, 여러분 그냥 쭉 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로 가격을 살펴봤더니 가격이 떨어진 비중은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상승한 아파트를 봤더니 첫 번째 공통점이 뭐였다? 신축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네. 두 번째는 거래량도 증가했다.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어떤 아파트가 많이 증가했다? 거래량이 5억 원에서 11억 원대 사이의 아파트가 증가했다. 네. 요 말이에요. 예.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한 지역을 봤더니 하락 비중이 높았다죠. 그죠? 예.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수요자입니다. 실수요자가 신축을 더 선호해요.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훨씬 더 5억 원에서 11억 원대의 실수요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가계자산 비중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변화는 뭐냐면 실수요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수요자들은 제가 계속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떤 거냐면 가격에 민감도가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오르잖아요. 그러면 실수요는 다시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변화가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건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을 연도별로 그려드린 건데 최근의 변화에서는 지난해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잘 보세요. 절대 거래량은 이게 서브프라임 수준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지금 시장에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가격이 떨어지거나 변화가 일어나면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살 뿐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랄까 시장의 이런 최근의 단기적인 변화가 뭐 하반기 때도 지속되고 집값의 반등을 일으키고 바닥을 일으키고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집값이 오른다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어떤 얘기냐면 건설사들이 최근에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들이 앞으로 4월 이후 위기설 같은 게 많이 나와서 뭐 건설사들이 부도나고 시행사들 망하고 이러면 아파트 분양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최근에 집값이 바닥이다와 함께 그럼 집값이 왜 오르냐? 공급이 안 돼서 오른다. 공급이 안 되니까 향후로 3, 4년 후에 2, 3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다. 이 얘기하고 같이 나오는 전망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은 가능하지만 그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이런 똑같은 경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어요. 그때 100대 건설사 중에서 40%가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데 그때 보시는 것처럼 그 뉴스입니다. 집값이 막 떨어지고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2, 3년대에 주택 공급 대란, 허가 면적 10년 만에 최저, 그죠? 네. 근데 저기서 국토장관 이름만 바뀌면요, 지금 뉴스하고 똑같아요. 그러네. 근데 이게 검증이 되죠. 왜냐하면 2, 3년 후에 지금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네. 2, 3년에 집값이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2, 3년 후에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래요. 아니, 2, 3년 전에 공급 대란이 와서 집값 오른다고 해놓고 막상 그때가 오니까 이제는 추가하라고요. 백약이 뭐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2013년에 우리나라 집값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일생 동안요.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으면 3번에서 4번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의 변화를 보고 그리고 막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내가 의사결정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시경제 분석도 필요하고 변화를 잘 읽으시고 좀 긴 호흡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보실 필요가 없고 구조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모습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최근에 아주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뉴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를 좀 이렇게 분석해 드렸고요. 요걸 한번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시장 평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됐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자산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제가 되게 신조처럼 여기는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문구입니다. 이거 김영현의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에 나오는 그 소설책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시에서 온 놈들은 겨울 들판을 보면 모두 죽어 있다고 그럴 거야. 하긴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으니 그렇기도 하겠지. 하지만 농사꾼들은 그걸 죽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쉬고 있을 뿐이라고 여기는 거지. 적당한 햇빛과 온도만 주어지면 그 죽어 빠져 있는 듯한 땅에서 온갖 식물들이 함성처럼 솟아나온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변화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집값 떨어진다고 이러면 어떤 분들이 뭐 너 왜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변화를 얘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면 오르고 오르면 떨어질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겨울 들판을 똑같이 보는데 도시에서 온 놈하고 농사꾼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뷰가 다르죠. 그렇죠. 그 순간을 보느냐, 그 순간 이유를 보느냐.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렇게 생각을 가지려면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관심. 그렇죠. 예, 계속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변화를 지켜볼 수 있느냐, 그리고 보고 있느냐. 갑자기 겨울 들판을 보면 안 보이죠, 변화가. 아무것도 모르죠.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내 집 마련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시장을 보실 때 농사꾼의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농사꾼을 되려면 그러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홍보합니다. 뭐냐면 마라톤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마라톤 우리의 세미나가. 네네. 예, 여러분들이 마라톤 세미나 오셔서 하루 종일 그걸 보고 계시면 관심이 얼마나 증폭됩니까? 그럼 그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보시면 또 다르게 관심을 가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하셔서 농사꾼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3차 마라톤 세미나의 제 개인적 부제는 농사꾼이 되자. 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주 가벼운 질문으로 네. 그러면 이미 말씀 주셨으니까 네. 마라톤 세미나에서 그러니까 농사꾼이 되자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주실 건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4, 5, 6, 7월이요. 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변곡점에 딱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잘 보셔야 돼요. 진짜로요. 여기에서 이걸 잘 읽고 그러면 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변화의 변곡점에서 어떤 일이 향후로 이걸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예,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예.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딱 그 2011년도 부동산 흐름과 딱 비교를 해주시니까 딱 뭔가 이렇게 딱 뷰가 보이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2011년도에 사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거의 폭락이라는 수준으로 돼서 글로벌 금융위 이후 뚝 떨어졌는데 전세 값은 폭등 비슷한 표현들이 들어갈 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매매 가격은 방금 뷰를 어느 정도 주셨지만 전세 가격은 어떤 뷰를 가지시는지 마라톤 세미나에서 해주실 거죠? 제가 박정희 교수님 진짜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자산시장은 흥미롭게도 과거하고 유사하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한두 가지가 꼭 달라요. 그 지점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전세 가격이 과거하고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논의한 거하고 제 뷰가 다른 건데 네. 그 근거를 말씀드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게 그러니까 이래요. 지금요 마라톤 세미나 아니고요? 마라톤 소미나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오일 쇼크나 뭐 이런 게 보면은 네. 뭐 잘 보시면 유사하게 흘러가지만 꼭 한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한두 가지가 다른 거에 뭐랄까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서 오케이. 말씀하시는 게 네.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알겠습니다. 네, 과거하고는. 좋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네네. 그리고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우리 박정호 교수님께서 전세 가격을 이제 말씀 주셔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약 1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고 대략 한 전년 동월 대비 한 3% 정도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고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한 마이너스 2% 정도, 2% 정도 좀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고 매매 가격은 떨어지다 보니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좀 좁혀지고 있는 이건 지금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수많은 변수 중에 잠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간의 관계만 가지고 잠깐 한번 보겠다는 거, 조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 집 마련 수요 입장에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 그러면 그냥 전세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적정한 타이밍이 되면 내 집 마련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좁혀진 국면에서는 내 집 마련 수요로 전개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겠다라는 한 가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 투자자들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정된다 그러면 조금의 자금만 있어도 갭 투자할 수 있어 하는 생각으로 투자 의사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생겼다라고도 판단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구간이 22년 초부부터 이렇게 전개됐으니까 지금 정도 되면 대략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네. 이런 국면에서 전세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또 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집 가격은 평균적으로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전세가율이 형성되는 그 구간에서는 내 집 마련 수요와 투자 수요로 이제 전환될 수 있다. 그게 이제 가격의 사이클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이광수 대표님은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저희가 이 전세 가격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전세 매매 비율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 매매 비율이 쉽게 말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60% 뭐 후반대로가 가면 갭 투자가 들어오고 이런다. 근데 간과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 다르게 절대 금액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 원이었어요. 네. 그때 예를 들어서 전세 매매 비율이 60%라고 하면 예. 갭 투자를 할 때 쉽게 말해서 2억 4천이면 집을 샀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의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갭 투자를 하면 4억 원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비율은 똑같지만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처럼 60%가 돼도 갭 투자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4억이 있는 사람, 2억이 있는 사람보다 4억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절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전세 매매 비율만 보고 갭 투자가 뭐 앞으로 들어올 거다. 그래서 저는 제 예상으로, 그런 근거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세 매매 비율이 75%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갭 투자는 안 들어온다. 이거는 이게 과거하고 달라진 지점이에요. 과거는 60% 후반대만 되면 갭 투자가 들어와요. 근데 지금 절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네. 그래서 75% 이상 올라가야 되냐.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쉽게 말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거다. 물론 그 지점을 보면 다시 수요가 들어와서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네. 흥미로운 답변이시고요. 제가 요청드릴게요. 흥미로운 답변은 아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토론이니까요. 그럼요. 질문다. 전세가 비율이 지금 서울 아파트가 한 54% 찍었어요. 12월 연말 지금 한 55% 될 거예요. 56%나 네. 매매가 대비. 그럼 말씀 주신 대로 갭이 큰 데다가 55%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일단 볼륨 자체가 크니까 갭을 하려면 우리가 개념 자체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3천, 1억, 2억 뭐 이거란 말이에요. 네. 네. 강남 들어와야 뭐 3억, 5억. 네. 그때는 전세가율이 80% 갔으니까.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상대 가격이 일단 많이 올라가 있고 전세 가격은 전세 대출이라는 레버리지가 5억까지잖아요. 네. 그 베이스에 밴드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영끌 시절에는 그 신용이고 뭐고 다 끌어다가 기본에다가 다 올 영끌했잖아요. 올인해서 매수한 분들이 강남에도 갭투기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한 예로 들으면 24억짜리 아파트를 2억 베팅해가지고 나중에 다 대출하고 전세 놓고 해서 안 되잖아요. 어떨 때 안 돼요? 지금처럼 금리 수준이
이거를 상쇄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볼륨도 커졌는데 그 영끌하던 갭 투자들의 어떤 패턴이 이미 한번 차익을 본 사람들은 기회가 있겠지만 예. 그 사람들도 어려워요. 네. 금액이 크니까. 근데 한 번도 안 하고 추가적으로 이 수요가 붙어야 예전보다 더 살아날 텐데 이 사람들하고 갭이 워낙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 주신 내용이 딱 맞아요. 75%가 돼도 네. 주택 가격이 10억이던 게 20억이 됐잖아요. 그 계획 그 금액을 25%가 옛날과 지금 다르구나. 대한민국의 그렇죠. 자산의 어떤 맞아요. 분포를 볼 때 맞아요. 그 숫자가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시장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제가 드린 말씀 마무리하면 이게 75%가 대도 서울 아파트가 예. 움직일 수 있을까 예전처럼 갭 투기가 대표님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예전하고 이게 갭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거는 힘을 잃겠구나. 예전하고 다른 시장이 오겠다라고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맞아요. 박정희 교수님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평균의 함정인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비율의 함정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만 볼 때는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율로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비율이 돼요. 왜냐하면 유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수요 걱정을 안 해요. 살 사람이 없어 이런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살 이유를 찾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절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 비율보다도 절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하죠. 너무 좋은 답변이시고요. 제가 중간에 아주 짧은 질문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강의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토론으로도 발언해 주시는데 글로도 많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 화면 잠깐 열어주시고. 예, 안에 김영현 씨지? 아니요,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글로도 책을 분석을 많이 해주세요. 예, 뭐 그래서 책 쓰신다 한번 그러지 더 않으셨나요? 아니 사실 요즘 제가 탈거하셔야 되는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셨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6월에 저희 마라톤 세미나 3차까지 못 기다리시면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들어오셔서 축하드립니다. 글도 제가 글을 올리는 직접 거 쓰시고. 읽어보시고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이걸 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데 유튜브를 보시고 이야기 듣는 거 되게 중요한데 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읽어야 되냐면 읽는 게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자기화가 돼야 돼요. 그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책도 뭐 교수님들 책도 쓰시지만 책에 가장 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단점입니까? 타임리하지 못하죠.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지만 자산시장은 급변하고 변화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업데이트해서 타임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정보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장점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뭐냐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주체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타임리하게 정보를 읽으면서 습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홍보 좀 보태갖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예. 이 어떤 글로 된 내용들, 분석된 그 보고서와 같은 이런 내용들에 기초해서 그걸 좀 많이 읽고 그 마라톤 세미나 참석하면 그럼.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럼요. 네. 그렇게 저도 네.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시간 거 있으면 또 시간 좀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문도 교수님께도 똑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래, 그럼 중간에 제가 또 짧은 거 몇 표 끝내고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 짧은 거. 그 김영현님의 시 있잖아요.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내용이 좋아서. 네, 제가 저 겨울들판이라는 글을 너무 좋아합니다. 끝. 그 질문. 교수님, 네네. 그게 간단한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이따 한문도 교수님 발표 뒤에도 똑같은 네, 걸 네. 여쭤보겠다는 네. 건데 총선이 결국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번 선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적 변화나 아니면 시계열적인 흐름의 변화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뭐 두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그거 포함해서 저가 제일 이제 궁금했던 건, 이제 부동산 PF에 이제 손을 대야 될 타이밍이 온 거잖아요. 잠깐 밀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PF는 아마 한문도 교수님이 더 정통하시니까 제가 이제 잘 왜냐면 아시죠. 그 총선 영향을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그렇게 길게 해주세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어 있어요.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장에 속해 있는 쉽게 말해서 참여자들이 피드백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움직여요. 쉽게 말해서 지금 총선이라든가 정책이 막 나왔잖아요. 그리고 총선에 대해서 변화될까라는 기대감을 시장의 참여자는 수요자와 공급자밖에 없어요. 네. 누가 더 기대했을까요? 그러니까 공급자들. 그렇죠.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변화를 더 기대하겠죠. 어떤 예. 기대? 아, 집값은 오를 거야. 그런데 막상 끝나고 변화가 별로 없으면 누가 실망감이 클까요? 공급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실망감 때문에 향후에 집값에 예를 들어서 하락폭이 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그 전 정부도 똑같아요. 전 정부는 집값이 막 올랐죠. 예. 그때 정책이 막 예. 규제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누가 기대했을까요? 아, 수요자가. 무주택자분들이 기대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때도 여당이 이겼잖아요. 예. 여당이 이겼는데도 집값이 안 잡혀. 아. 정책이 나도 안 잡혀. 그래서 그 기대가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이어졌죠. 네네. 실망이 이어지면서 갑자기 매수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역설적으로 규제가 나오는데도 집값을 올린 이유였거든요. 그 실망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사실 이걸 이해하는 데 핵심이에요. 예. 근데 지금의 총선의 실망을 누가 더 많이 할 거냐? 바로 공급자였구나. 네,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집을 투자로 갖고 있거나 잠깐 하나 볼까요? 예.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이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호가를 올려요. 왜?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높은 집값에 사줄 거야. 거래는 안 되지만. 그런데 내놓다는 걸 내가 집을 팔려고 일단 결심한 거잖아요. 예. 팔 결심했어요. 네. 그런데 실망감이 이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호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총선 때문에 그런 기대의 변화가 좀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부동산 PF는 함은도 교수님께서 제표? 네. 그건 이따가 발표하실 네, 때 또 네, 네, 해주시면 네, 같이 돼요. 겸사하는 네. 질문 시간.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이광수 대표님 마무리 할까요? 네. 네, 박수 한번 또. 네.